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 어렵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 전문가 그리고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학회장,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김 기자, 예. 이번 대책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핵심은 이제 현실 가능성이죠. 먼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존 대비해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제 주민 동의 비중 3분의 1로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재산권 침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분쟁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그럼에도 이제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어제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강남 재건축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예.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대책에서 26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통해서 여러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지 확보 시기와 그런데 이제 지역조차 공개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총 공급 계획인 83만 호의 신규 택지 부분이 포함된 건 헛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도심 고밀 개발의 경우에도 일조권 침해라든지 인프라 부족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지가 있다고 해도 확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요. 이미 3기 신도시만 놓고 봐도 기존 토지주들은 정부가 보상을 헐값에 했다며 토지 수용을 강하게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 문제나 고밀 개발이 괜찮은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번에 그 공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이 공급하던 것을 공공을 첨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민간 조합이나 어떤 사업 주체들이 이러한 이 공공 재개발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 이제 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5년으로 이제 줄여서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고 1년 이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이제 사업직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을 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예. 조합의 어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1년 이내 또 이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받는 주체가 누구가 될까? 지금 이제 상세한 사업 계획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사업 동의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조합은 동의서를 받게 되면 LH나 SH의 사업권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죠? 예. 직접 동의서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공공기관인 우리가 이제 뭐 LH나 SH가 직접 주민들에게 사실 우리가 이제 개발에 대한 동의를 받으러 다니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제 인력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민간의 어떤 조합이라든지 사업 주체들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고밀 개발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도시의 난개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반드시 그만큼 건폐율을 좀 낮추어서 뭐 도시 공원 용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용지를 확보해서 도시민의 쾌적한 도시 건설을 해서 예. 이게 도시의 어떤 미래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용적률만 높여주다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언급한 일조권의 문제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어떤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규 이제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3기 신도시의 어떤 보완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율이 끝나지 않아서 신도시가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 예.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
신도시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적 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제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앞서 그 국토부 차관 얘기로는 뭐 강남 쪽 재건축 단지들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실제 이 방법이 좀 유리한 주민들의 참여가 좀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주거 입지가 좋은 그다음에 이제 분양 가능성이 높은 강남 상구라든지 마용성 예.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공공 재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 예. 이렇게 보고 일부 우리 이제 강북 지역이라든지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뽑아낸 지역들 있죠, 그죠? 예, 예. 기존에 벌써 이제 지역지구제에서 최대한 용적률을 갖고 이제 건축을 한 지역들은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받아야만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합이 되었던 사업 대상지가 되었던 지금 국토부 발표만으로는 사실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문의하는 수준에서 지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달라지는 부분이 청약제도 개편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 기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 청약 제도도 사실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청약 추첨제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인데 이제 기존에는 100% 순차제로 이제 적용이 되어 왔고 이 순차제는 저축 기관과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죠. 예.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20, 30대들보다는 50대에게 유리한 측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약 개편으로 인해서 그 30, 40대에게도 내 집 마련의 문턱이 좀 낮아진 셈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기존 50대에게 좀 불리하게 적용된 점입니다. 이번 그 개편이요. 예. 그래서 지금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도 있고요. 또 벌써부터 장기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역차별도 고민이지만 네. 이 30, 40대 내 집 마련 어려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추가로 건축된 아파트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다가 예.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가분의 약 7, 80%를 일반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을 공공기관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예. 청약 제도에서 청약 월 납입금을 많이 낸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당첨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뭐 30, 40 우리 초반 세대들에게 역차별로 인해서 일부 30%는 추첨제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주택 청약 예금에 따라서 돈을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한 사람에게 당첨을 시켜야 되느냐 예. 아니면 우리가 로또 청약처럼 우리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하느냐 어느 것이 더 정의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40, 50대가 성실하게 청약 납입금을 월별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공급받는 게 더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앞으로 실제 목표한 물량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이 네. 집값이 정말 안정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을 때는 집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부터 정부에서 이게 이 공급 쇼크를 일으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예.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예. 그런데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단기적인 목표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올해라든지 내년에 가격들의 안정을 가져가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대책들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재고 주택을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세력들이 매수 어떤 이 여력들을 좀 더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시점을 매도 시점이 아니라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50%로 인하를 해서 예, 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매수자, 지금부터 주택을 사게 되면 이 주택을 팔 때는 너는 양도소득세가 70%, 이렇게 이제 세제를 개편하게 되면 매수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에 이제 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바뀌게 되면 시장 안정이 좀 더 수월할 텐데, 그러한 어떤 추가적인 세부 대책이 없다 보니까 예.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어서 안타까운 예. 마음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들도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